어머, 결혼하셨어요?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해주세요. 그럼요. 오늘 완전 새 신부처럼 변신시켜 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올해 58이고요.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이름을 또박또박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미용실 원장님으로만 불렸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년 전 갓 돌진한 아들을 등에 업고 처음 미용실 문을 열던 날이 어제 일 같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새벽 시장에서 나물 팔아모은 돈을 손에 쥐어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영희야, 기술 배워라. 가위 하나만 있으면 세상 천지 어디서든 내 새끼 굶기지는 않는다. 그 말씀 하나를 믿고 저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는 늘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 올랐거든요. 밤이면 종아리에 쥐가 나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찬물을 끼얹으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아이가 깰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던 그 밤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늘 사업한다며 여기저기 돈을 날렸습니다. 식당, 옷가게, PC방, 심지어 치킨집까지요. 그때마다 제 미용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몇백만 원, 그 다음엔 몇천만 원.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은 좋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당신은 돈 잘 벌잖아라는 말로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져 숟가락도 못 들 지경이 되어도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도 진통제 한 알로 버텼거든요. 가위질 한 번에 500원, 1000원 남기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몸은 오로지 가족을 지탱하는 기둥으로만 쓰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에 내 집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에 제 이름이 적히던 날 처음으로 제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돈 벌어오는 기계였거든요. 명절이면 시댁 제사상 차리고 주말이면 밀린 집안이라고 월요일 새벽이면 다시 미용실로 달려갔습니다. 여자의 길을 포기한 삶이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약 전화가 뚝 끊겼거든요. 텅 빈 미용실에 혼자 앉아 거울 속에 저를 봤는데요. 30년 전 꿈 많던 28소녀는 어디 가고 머리카락 끝마다 파마약에 찌든 주름진 여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을요. 폐경이 오면서 몸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열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고 밤이면 이유 없는 불안함에 가슴을 쥐어뜯었거든요. 병원에 가니 우울증에 불안장애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30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대가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미용실이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곳이 아니라 온갖 인간 군상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감정의 쓰레기통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갓 돌진한 아들을 미용실 구석 유모차에 태워놓고 손님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애가 자지러지게 울어도 손님 머리에 파마약을 바르고 있으면 달려갈 수가 없었거든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애가 저렇게 우는데 좀 가보지 그래? 속은 타들어가면서도 저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그칠 거예요. 사모님 머리컬이 더 중요하죠. 한 번은 까칠하기로 소문난 사모님이 커트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제 얼굴에 분무기를 뿌려댔습니다. 이따위 실력으로 무슨 돈을 받아? 그때
저는 바닥에 떨어진 분무기를 주워들고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다시 해드릴게요. 그날 밤 아들을 품에 안았는데 아이의 머리칼에서 제 손에 밴 독한 파마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게 미안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파마약에 절어 지문이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야, 미용사 손이 그게 뭐냐? 우리 아들 창피하게. 그럴 때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가위를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30년을 버텼거든요.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30년 세월을 단 며칠 만에 정리하는 건 제 인생을 쓰레기 봉투에 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엄마,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는 가족들의 눈엣 가시가 되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벌어오던 수입이 끊기자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밥은 했어? 설거지는? 빨래는? 30년 동안 돈 벌어온 건 아무것도 아니고 집에 있으니 모든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들은 더했습니다. 명품 가방 사들고 다니며 해외여행 가면서도 제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노는데 돈이 왜 필요해?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답답해서 커피숍에 가자고 하면 돈 아까운데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우울증이 심해졌고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거든요. 가족들은 제가 벌어오던 돈이 그리운 것 같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10년 넘게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손님들이 주는 팁을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를 위한 제 마지막 생명줄이었죠. 그런데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잔액 37,420원. 5천만 원이 넘던 돈이 고작 3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더니 사흘 전 4,962만 원 전액 이체. 받는 사람은 남편의 증권 계좌였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은행원이 놀라서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스를 탔는지,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온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현관문을 발로 쾅 차며 들어오더군요.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밥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을 들어보였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단 3초도 안 되어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요. 그거. 5천만 원이 그거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미용실 일하며 손님들 앞에서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그거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부부 재산 공동이잖아. 내가 좀 굴리려고 했는데. 마치 편의점에서 껌 하나 집어든 것처럼 가벼운 톤이었거든요.
그 태도가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30년의 분노가 폭발하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리끝까지 피가 치솟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게 무슨 돈인지 알아? 그게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돈이지 무슨 돈이냐고. 저는 남편의 앞을 가로막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돈인지 내가 말해줄까? 그거 파마약에 손이 짓무르고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면서 모은 돈이야. 손목에 쥐가 나서 밤마다 화장실에서 찬물 끼얹으며 운 거 기억 안 나? 그때 당신은 소파에 누워 TV 보고 있었잖아. 아이씨, 또 시작이네. 당신 그렇게 따지면 나는 뭐야? 나도 이랬어. 남편이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일? 무슨 일? 내 미용실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들 낸 현금 슬쩍슬쩍 주머니에 넣는 게 일이야? 내가 번 돈으로 식당하고 옷가게하고 PC방하고 다 말아먹은 게 일이야?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덜미까지 붉게 달아오르더군요. 제가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을 건드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안에서 30년간 쌓였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그거 내가 일부러 망하려고 한 거 아니야? 사업이 원래 그런 거야. 사업? 7번이야, 7번. 7번 다 말아먹고도 사업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게 사업이야, 도박이야? 뭐, 도박? 그래, 도박이지. 주식도 도박이고. 그 5천만 원 지금 얼마 남았어?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거든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 다 날렸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날렸지? 200만 원 남았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이 일주일 만에 200만 원이 되었다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욕을 했습니다. 미친놈.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죠.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손목이 비틀리면서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잇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경멸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야, 김영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제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잘해줬다고? 뭘 잘해줬다는 거야? 내가 너 미용실 할 때 뭐라고 했어? 응? 맨날 밤늦게 들어와도 나 한마디 안 했잖아. 한마디 안 했다고? 그게 잘해준 거야? 내가 벌어온 돈으로 당신 먹여 살리고, 당신 빚 갚아주고, 당신 사업 자금 대주고. 그런데 밤늦게 들어와도 뭐라 안 했다고 그게 은혜야? 남편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위에 있던 물컵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본색.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오며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쿡쿡 찔렀습니다. 마치 물건을 찌르듯이요. 당신 이제 일도 안 하잖아. 미용실도 접었잖아. 그러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응? 집에서 쉬는데 돈이 왜 필요해? 쉬는 게 아니야. 나는 30년을 쉬지 않고 일했어. 이제 좀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야.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인생? 내 인생? 야, 결혼하면 내 인생이 어딨어? 가족을 위해 사는 거지. 그래, 가족을 위해 산 거야.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가족은 나한테 뭘 해줬어? 응? 당신은? 아들은?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죠. 우리가 뭘 해줬냐고? 야, 너 우리 아들 키울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도와줬다고? 언제? 아들이 유모차에서 올 때. 당신은 PC방에 있었잖아. 아들이 아파서 병원 갈 때 당신은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었잖아.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들이 나왔습니다. 30살 멀쩡한 성인 남자가 부모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짜증스럽다는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죠. 엄마, 아빠, 무슨 일이야? 밤늦게까지 왜 이래?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남편이 아들에게 말하려는 순간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호야, 너는 아버지 편 들기 전에 이것 좀 봐라. 내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돈 5천만 원을 내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다 날렸어. 엄마, 그게 뭐? 엄마 노후 자금이었어. 엄마가 아플 때, 정말 힘들 때 쓰려고 숨겨둔 돈이었어. 근데 내 아버지가 주식으로 다 날렸어. 200만 원 남았대. 아들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혹시 아들이라도 제 편을 들어줄까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부러 그랬겠어? 주식은 원래 위험한 거잖아. 그리고 엄마 이제 미용실도 안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집에서 쉬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제가 손목에 쥐가 나도록 일해서 키운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뭐라고? 아들이 제 눈을 피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엄마가 30년 일한 거 알아. 근데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 아니야? 그런데 굳이 그 돈을. 나도 이번에 차 할부금 내야 하고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차? 결혼 자금? 재호야,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수입차가 얼마짜리야? 8천만 원짜리 차잖아. 내가 여자친구한테 사준 그 명품 가방이 얼마야? 200만 원짜리 가방이잖아. 그건 괜찮고 엄마가 30년 모은 돈은 굳이 쓸 필요 없는 돈이야? 엄마, 나는 그런 뜻으로. 닥쳐.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죠.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다 나한테 뭔 줄 알아? 엄마, 안 해. 아니야.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였어. 언제든 짜면 돈 나오는 ATM이었다고. 남편이 비웃듯 입꼬리를 한쪽으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ATM? 야, 그럼 당신은 뭐 했어? 당신이 돈 벌 수 있었던 게 내가 집안일 했기 때문 아니야? 집안일? 당신이 집안일을 언제 했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했잖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게 집안일이야? 나는 하루 12시간 일하고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했어. 명절 때 시댁 가서 제사상 차린 것도 나야. 당신은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만 봤잖아. 야, 그건. 그리고 말이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집안일 도와달라고 했어? 응? 나는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어. 그냥 내가 다 했어. 왜? 당신이 일한다고 사업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당신이 한 사업이 뭐야? 다 망한 거밖에 없잖아.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더군요. 너 지금 30년 묵은 거 다 까발리려고 그래? 그래. 좋아, 까자. 나도 할 말 있어. 해봐. 뭔데? 너 미용실에서 남자 손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웃고 다녔는데 집에서는 나한테 차갑게 굴면서.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서비스야, 서비스. 그게 내 일이었어.
그걸로 돈 벌어서 당신 먹여 살린 거야. 그런데 그걸 지금 문제 삼아? 새벽 3시 남편과 아들이 잠든 사이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 서울역 근처를 배회하다 찾아든 곳은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1.5평 방에 눕자 제 인생이 꼭 이 좁은 방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숨조차 쉴 수 없는 곳. 고시원 첫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라면 끓이는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꺼지지 않아 눈이 부셨지만 일어나서 끌 기력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문자가 쌓여갔습니다. 어디야, 빨리 집에 와. 엄마 장난 아니야. 진짜 이러지 마, 제발.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했습니다. 30년을 일해서 이곳에 와 있다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다가 울었습니다. 새벽 5시쯤 복도에서 누군가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모든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이렇게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요. 거리의 사람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고시원을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지만 방 안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서울역 광장을 지나 남대문 시장으로 다시 명동으로 발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리가 아파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재활용 박스를 가득 실은 손수레가 할머니 옆에 세워져 있었죠. 할머니는 물병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시곤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제 손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손등엔 핏줄이 퍼렇게 솟아 있었습니다.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성성하게 새어 있었죠.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 일을 하세요? 할머니가 손수레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지. 나도 옛날엔 아줌마처럼 젊었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셋 키우고 살았지. 근데 남편은 젊은 여자한테 가고 자식들은 엄마 생일도 기억 못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요.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처럼 멈추질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어, 울어. 실컷 울어. 울고 나면 조금은 나아질 거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음이 멎자 할머니가 물병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한 모금 마셔. 울고 나면 목마를 거야.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지만 목을 축이기엔 충분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줌마, 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참는 게 더 부끄러운 거지. 나도 그렇게 30년을 참았어. 근데 참았더니 뭐가 남았냐? 이 주름진 얼굴이랑
굽은 허리밖에 안 남았어. 할머니는 손수레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아줌마. 아직 당신한테는 시간이 있어. 나처럼 되지는 마. 이제라도 당신 인생 살아. 알았지?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사라지셨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챙긴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한 권. 수첩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28살 김영희가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페이지를 넘기며 젊은 날의 저를 만났습니다. 꿈 많고 희망 가득하던 28배 김영희. 그 아이는 이렇게 썼더군요. 미용실로 돈 좀 모으면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며 커피 내리는 여자가 되고 싶다. 창가에 앉아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싶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혼과 함께, 아이 출산과 함께, 남편의 사업 실패와 함께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결국엔 완전히 잊혀졌죠.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전에 저에게 미안했습니다. 그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그 꿈을 찾아가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를 검색해서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미용실 일, 폐업, 가족과의 갈등, 고시원 생활까지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희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은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소상공인 창업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바리스타 과정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죠. 58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희 씨는 30년 동안 미용 일을 하셨잖아요. 손님을 대하는 법도 아시고 서비스 정신도 있으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날로 바리스타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커피 향기 속에서 바리스타 학원 첫날 저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젊었습니다. 20대, 30대. 저처럼 50 넘은 사람은 저 혼자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공부할 김영희 씨예요.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젊은 수강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처음 만졌을 때 설레었습니다. 30년간 가위만 잡다가 새로운 도구를 잡으니 신기했거든요. 물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우유 거품을 만들다 쏟아버리기도 했고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을 잘못 맞춰 쓴 커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위질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잖아요. 커피 내리는 것쯤이야. 매일 학원에 가서 연습했습니다.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며 공부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우유 거품이 예쁘게 올라가고
하트 모양 라떼 아트도 성공했습니다. 강사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영희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바로 카페에 나가셔도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미용실 일할 땐 항상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손님들에게서도, 남편에게서도, 심지어 제 자신에게서도. 석 달 후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58배 나이에 새로운 자격증을 땄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격증을 딴 후 저는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고 남편이 날리지 않은 남은 200만 원도 보탰습니다. 총 1,50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홍대 골목 구석 5평짜리 작은 공간을 찾았습니다. 월세는 80만 원. 비좁았지만 창문이 있었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게를 꾸미는 일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중고 테이블과 의자를 사서 닦고 벽은 직접 페인트 칠했습니다. 손에 페인트가 묻고 옷이 더러워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가게 이름을 정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약속? 30년 동안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 내 자신과 약속. 남편이 사업 망쳐도, 아들이 비싼 차 사도, 시어머니가 제 손을 놀려도 늘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하고 제 삶을 살겠다는 의미에서 약속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저는 길 건너편에서 제 가게를 봤습니다. 작은 간판에 약속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켜고 의자를 정리하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9시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근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물을 붓고 컵에 담았습니다. 손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한 모금 마시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맛있네요. 또 올게요.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엔 손님이 몰렸습니다. 6명이나 한꺼번에 왔습니다. 정신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손님을 받아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잠깐 한가해졌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제가 직접 내린 커피를요. 맛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쓰고 향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였습니다. 카페를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오는 직장인, 주말마다 책을 읽으러 오는 대학생, 친구들과 수다 떨러 오는 아주머니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이름이 특이하네요. 약속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평생 못했던 말이에요.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제 자신을 사랑하자는 약속 간판 이름으로 매일매일 다짐하고 있어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멋진 이름이네요. 사장님도 멋지시고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카페 한다며? 홍대에? 누가 알려줬나 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한 달 됐어요. 잘 되고 있어? 네. 잘 되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돈,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돌려줄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돌려줄게.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돈은 됐어요. 그냥 각자 살아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여보, 그게 무슨...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조금씩 저축할 정도는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제 저녁 가게 문을 닫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엔 58배 김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고 백발도 늘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허리도 가끔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28배의 김영희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김영희,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살자. 내 인생을. 그리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혼자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30년 전 아파트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던 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미소를 지으며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홍대 거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처럼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나를 사랑하자는 약속을 지켜보렵니다. 큰 돈은 벌지 못하지만 제 자신도 챙기고 젊은 사람들의 밝은 에너지도 함께하면서 살아가려고요. 응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의 댓글과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